가장 행복해야 할 설날, 저는 지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이혼 서류. 알고 보니 한 달 뒤 그의 첫사랑이 귀국하는 날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고 호련히 유학길에 오른 그날 이후 제 전화기에는 부재중 전화 120통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설 연휴를 이틀 앞둔 어느 늦은 오후에 시작됩니다. 거리에는 벌써부터 설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스피커에서는 흥겨운 설 노래가 흘러나오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왁자지껄한 대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무근해의 마지막 일들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사람들로 도로는 붐볐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의 온기가 그 모든 추위를 녹여주는 듯했습니다. 저 역시 그 분위기에 동참하려 애쓰며 지난 5년간 제 보금자리라 불렀던 집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계단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고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합판 장롱을 끌어내 거미줄을 걷어내려던 순간 뒤편에서 파란색 서류철 하나가 툭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곳에 숨겨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호기심에 서류철을 집어들어 두껍게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펼쳐보았습니다. 안에는 조심스럽게 스테이플러로 고정된 A사 용지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세상이 발밑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혼 신청서라는 네 글자가 굵은 글씨로 인쇄되어 제 눈에 무자비하게 박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신청인 칸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힘있고 단호한 필체의 서명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 민준의 서명이었습니다. 서명 날짜는 12월 15일, 벌써 2주도 더 지난 날이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히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던 흥겨운 설 노래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산산조각나는 제 심장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출장, 자정까지 이어지던 회의,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짜증내던 그의 모습들, 그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가정을 위해 바빴던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 제가 없는 삶을 준비하기 위해 바빴던 겁니다. 바로 그때 테이블 위 전화기가 짧게 울렸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카톡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열어볼 힘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문장은 요즘에 그 사람처럼 짧고 차가웠습니다. 중요한 고객 만나고 있어. 저녁 기다리지 마. 중요한 고객, 저는 쓴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이혼 서류 위로 뚝뚝 떨어져 글자를 번지게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사랑하던 일을 그만두고 남편이 마음 편히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에만 힘썼습니다. 그가 매달 가져다주는 50만 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법을 배웠고 혼자 먹는 저녁 식사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제 희생이 존중받을 것이라, 그 대가로 화목한 가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그저 뽑아버려야 할 가시, 새 사람을 당당하게 맞이하기 위해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서류철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얇은 종이 몇 장이 어찌 이리 천근만근의 무게로 제 심장을 짓누를 수 있을까요? 저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곳곳에 지나간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저 소파는 우리가 함께 고른 것이고 저건 결혼식 날 우리가 활짝 웃고 있는 웨딩 사진입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사람의 마음만 변해버렸습니다. 평생 저를 사랑하고 지켜주겠다 약속했던 내 남자 민준이 이제는 제 손으로 이 결혼의 종지부를 찍는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밖에는 매화나무 가지에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하며 새로운 봄이 오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봄은
아마 이 순간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운명의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되어 가슴 속에 박힌 듯 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제 서랍 깊숙한 곳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마치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처럼요. 저는 여전히 장을 보고 밥을 하고 집을 청소하고 민준이 돌아올 때마다 안부를 물었습니다. 다만 제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따뜻함이나 관심 대신 무심하고 형식적인 말투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민주는 그런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거나 혹은 애써 외면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의 세상에서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섭달 그 산밤, 저와 아들이 막 저녁 식사를 마쳤을 때 그가 돌아왔습니다. 몸에서는 술 냄새와 값비싼 여성 향수 냄새가 뒤섞여 풍겼습니다. 그는 취한 듯 보였지만 애써 멀쩡한 척했습니다. 그가 제 앞으로 다가와 짙은 붉은색의 작은 벨벳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자기 선물이야. 새해 복 많이 받아. 저는 아무런 감흥 없이 묵묵히 상자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상자를 열자 안에는 반짝이는 큐빅이 박힌 정교한 나비 모양의 머리핀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것은 한 유명 브랜드의 한정판으로 민준이 저와 결혼하기 전 깊이 사랑했던 여자. 유라가 얼마 전 자신의 SNS에 갖고 싶다고 언급했던 바로 그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제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고를 성의조차 없었습니다. 무심코 혹은 의도적으로 옛 여자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을 고른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저는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이 머리핀 나 주려고 산 거예요. 아니면 곧 돌아올 그 사람 주려고 산 거예요? 의자에 앉으려던 민주는 제 질문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과 찔리는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짜증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선물 사와도 불만이야? 아니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별 이상한 생각을 다 하는 건가? 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상자를 셔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침묵이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든 모양이었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나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와서 좀 쉬자. 제발 좀 트집 잡지 마. 트집이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였습니다. 저를 잔인하게 속이고 있는 사람도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뻔뻔하게 제가 트집을 잡는다고 말하다니요. 저는 예전에 만약 그의 외도를 알게 된다면 소리치고 울며 난리를 피울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아마 실망이 극에 달하면 사람은 고통스러워할 힘조차 잃어버리나 봅니다. 피곤하네요. 먼저 들어가서 잘게요. 저는 일어나 아들을 안고 침실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민주는 잔뜩 화가 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부드럽고 인내심 강한 아내에게 익숙했지 이렇게 차갑고 거리감 있는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 차가운 섣달 그집 밤 이후 이 집에서의 남은 설 연휴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세배를 다니고 웃고 떠들고 세뱃돈을 주고받았지만 모든 것이 각자 맡은 역할을 억지로 연기하는 지루한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연초라 친구들과 사업 파트너들을 만나느라 바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가 진정으로 새해를 함께 맞이하고 싶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 위한 핑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설날 당일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차례를 지내고 음식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늘따라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고운 붉은색 한복을 차려입고 입가에는 한박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연신 아들과 손주에게 음식을 집어주었습니다. 산해진미로 가득한 상을 보며 제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점점 커져가는 감정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요? 식사 도중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쪽을 향해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요즘 듣자 하니 그 유라가 곧 귀국한다 더구나. 그 애 생각해보면 참 대단해. 외국에 몇 년 나가 있으면서도 우리 전통을 잊지 않고 꼬박꼬박 이 늙은이들한테 안부 전화도 하고 말이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애써 입에 올리지 않으려 했던 이름 유라. 이제 시어머니의 입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다정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민주는 옛사랑의 이름이 나오자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빛내며 어머니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대단한 여자예요. 예쁘고 처세술도 좋고요. 듣자 하니 이번에 들어오면 아예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거래요. 시어머니는 마치 유라가 자신의 진짜 며느리라도 되는 양 자랑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요즘 여자들은 자기 커리어가 있어야지. 사회생활도 할 줄 알아야 남편도 돕고 자식도 키우지. 맨날 부엌 구석에만 틀어박혀서 세상 물정 모르면 남편이 질려서 떠나는 것도 당연한 거야. 여기까지 말한 시어머니는 그제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고 입안에 밥이 쓰게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무 반응이 없자 시어머니는 마치 충고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대놓고 말했습니다. 새아가,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서운해하지 마라. 여자는 자기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하는 거야. 자기 것이 아닌 것에 미련 갖지 말고 자기 것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 것이 되지만 아닌 것은 아무리 애써봤자 소용없는 거란다. 그 말은 피 흘리는 제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던 겁니다. 새 사람을 맞이할 길을 깨끗하게 닦아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 눈에 저는 이미 끝나버린 결혼에 집착하는 미련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다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울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자신이 너무나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남자, 그리고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해주지 않은 한 가족을 위해 바친 제 5년의 청춘이 너무나도 가여웠습니다. 식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그릇을 치웠습니다. 바닥에 길게 늘어진 제 그림자가 외롭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한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고 제 안에 남아있던 일말의 희망마저 공식적으로 끝장냈습니다. 고통이 저를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저를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위선과 경멸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 스스로 탈출구를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아들이 깊이 잠들기를 기다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인터넷 서핑이나 뉴스를 보는 데만 사용했던 낡은 노트북이 이제는 바깥 세상과 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자유로운 제 자신이 될 수 있는 세상과 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메신저 앱을 열어 익숙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지혜, 제 유일한 대학 동기이자 현재 캘리포니아의 큰 미디어 회사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지혜야, 나야, 부탁할 게 있어. 떨리는 손가락으로
첫 문장을 보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거의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마치 항상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서연아, 세상에 드디어 연락했구나. 무슨 일이야? 말만 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울게. 지혜의 따뜻한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현모양처 역할을 다하고 싶다는 생각에 친구들과의 연락을 거의 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아무런 원망 없이 그 자리에 있어 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지난 며칠 밤 내내 고민했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미국에 가고 싶어.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고 싶어.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지혜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내왔을 뿐입니다. 알았어, 서연아. 그건 나한테 맡겨. 넌 마음의 준비만 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첫 번째 단계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돈 문제였습니다. 빈손으로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낯선 타지에서 초반에 정착할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부모님께서 평생 모아 제게 예물로 해주신 금부치들이 생각났습니다. 소중한 기념품이지만 이미 죽어버린 결혼 생활의 기념품을 간직해서 무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께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할 다른 지역의 작은 금은방으로 향했습니다. 유리 진열대 위에 금목걸이와 반지들을 올려놓았을 때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땀과 눈물, 그리고 모든 사랑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분명 제가 이것들을 불행한 결혼 생활에 제 삶을 묻어버리는 대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사용하길 바라실 겁니다. 손에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쥐자 조금이나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남편과 제가 주로 거래하지 않는 다른 은행으로 가서 제 명의로 된 계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해외 결제 카드를 만들겠냐고 물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제 통행권이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 아래에서 세차게 흐르는 강물처럼 표면의 얼음을 깨고 솟아오를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1달 정도의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계획은 민준의 전화 한 통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다소 흥분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저녁에 내 오랜 친구가 외국에서 돌아왔어. 아주 중요한 사업 파트너거든. 우리 집에 초대해서 조촐하게 식사 대접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좀 준비해 줄 수 있을까? 중요한 사업 파트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유라가 시어머니가 말했던 것보다도 일찍 귀국한 겁니다. 그는 제게 그녀의 이름을 차마 똑바로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비겁함의 경멸감과 함께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알았어요. 몇 시에 오는데요. 저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7시쯤.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해.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 그는 마치 제가 더 질문할까 두렵다는 듯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저녁 식사를 위해 사온 채소와 고기 덩어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조촐한 식사, 아니면 제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자리일까요? 저는 더 이상 질투하거나 고통스러워할 힘도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남편이 서투르게 연출하려는 연극을 조용히 관람하는 관객일 뿐이었습니다. 정확히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나가 문을 열자 눈앞에는 민준과 그의 옆에 서 있는 매우 아름답고 세련된 여자 유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색 실크 원피스에
값비싸 보이는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머리는 풍성하게 웨이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무언가 평가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더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이 어색한 목소리로 서둘러 소개했습니다. 서연아, 이쪽은 유라, 내 친구야. 유라야, 이쪽은 서연이, 내 아내. 아내라는 두 글자를 그는 정말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유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성껏 관리받은 손톱이 달린 가늘고 긴 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만나서 반가워요. 민준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차가운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식사였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신 유라에게 음식을 집어주며 온갖 것들을 물어보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다정했습니다. 민준과 유라는 옛 추억에 잠겨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함께했던 시절, 함께 떠났던 여행, 미처 이루지 못했던 계획들에 대해서요. 그들은 즐겁게 웃고 떠들며 제 존재를 완전히 잊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 앉아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저를 자신들의 세상에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제 몫의 밥을 먹었습니다. 귀로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마음은 이미 아주 먼 곳으로 날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저는 제 밥을 먹사맨, 이런 저는 배런 재미라, 이런 저는 부르고, 이런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를, 석사 과정을, 새로운 삶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정말 더 이상 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와 민주는 거실로 가 TV를 켜며 의도적으로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유라 두 여자끼리 솔직한 대화를 나누길 바랐던 겁니다.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유라가 레드 와인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여기가 자기 집인 양 아주 편안한 자세로 싱크대에 몸을 기댔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민준과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유라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붉은 입술을 비웃듯 살짝 올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달콤하지만 독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혼자 집에만 있으면 많이 심심하죠. 저는 달라요. 온종일 일에 치이고 저녁엔 또 민준 씨랑 파트너들 만나러 다녀야 하거든요. 피곤하지만 즐거워요. 여자도 자기만의 커리어가 있어야 빛나는 거잖아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건 너무 답답하고 지루하죠. 저는 여전히 침묵하며 마지막 접시를 닦았습니다. 이런 식의 거만한 말투에는 이미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활기찬 삶을 과시하며 저의 안온한 삶을 은근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반응이 없자 유라는 인내심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췄지만 도발의 수위는 몇 배는 더 높아졌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을게요. 서연 씨도 아시겠죠? 저와 민준 씨의 감정이 몇 년이 지났다고 해서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당신과 결혼한 건 그저 그때 제가 철없이 외국에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난 몇 년간 저 대신 민준 씨를 돌봐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 거예요. 이제 제가 돌아왔으니 원래 당신 것이 아니었던 것들은 돌려주셔야죠. 살이 분별할 줄 아는 분이라면 우리를 힘들게 하진 않으시겠죠? 그녀의 말은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지만 아프기보다는 제 안의 분노를 격렬하게 타오르게 했습니다. 저는 물기를 닦은 접시를 내려놓고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보며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저도 마침 이 낡아빠진 물건을 버릴 참이었거든요. 오래 쓴 물건이라 유행도 지났고 고장도 잦아서 집에 둬봤자 자리만 차지하더라고요. 혹시 주워가서 다시 쓸 생각이 있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말을 마친 저는 그녀를 스쳐 숨막히는 부엌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자리에는 승리감에 차있던 얼굴이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진 채 멍하니 서 있는 유라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아마 자신이 늘 무시하던 이 촌스러운 여자가 이렇게 날카롭고 예상치 못하게 반격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이번 판은 그녀가 술을 잘못 둬도 한참 잘못 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 집은 무서울 정도의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준과 저는 거의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한 공간에 사는 하숙생처럼 서로를 스쳐 지나갔고 숨막히는 어색함과 거리감만이 남았습니다. 제 침묵이 그의 눈에는 아마 패배의 인정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는 제가 순순히 버림받는 아내의 운명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아마도 저의 그런 분수를 아는 태도 때문에 그와 시어머니는 점점 더 거리낌이 없어져 갔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제가 아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민준이 멋진 외출복 차림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심하게 통보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나랑 어머니가 유라 씨랑 제주도에 새로 생긴 리조트 답사 좀 다녀올게. 중요한 출장이야. 큰 계약이 성사될 수도 있어. 당신은 집에서 애 잘 보고 있어. 답사, 어설프고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아들을 거들며 즐겁게 말했습니다. 그래, 새아가. 우리 민준이가 일 때문에 고생이 많아. 유라가 또 인맥이 넓잖니. 같이 가서 민준이 도와주면 좋지. 넌 집안일이나 잘 돌보고 있으면 돼. 그들은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아들을 위해 계란 프라이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더 이상 질투나 원망은 없었고 오직 경멸감만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저 역시 그들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떠나자 넓은 집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품에 안고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비꼬는 말도 무시하는 눈빛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와 아들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혜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딱 맞는 석사 과정을 찾아 필요한 서류 전체를 보내주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떠있는 글자들을 보며 제 안에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SNS를 하던 중 그들의 여행 사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올린 것이 아니라 공통의 친구들이 우연히 찍어 올린 것들이었습니다. 저기 민준이 유라에게 다정하게 햇빛을 가려주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기 시어머니가 유라의 손을 잡고 즐겁게 웃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습이야말로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제가 리시니츠라 베낀 행복한 가족. 저는 그 사진들을 조용히 모두 저장했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고 제가 떠나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는 증거가 될 뿐이었습니다. 텅 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한때 제 모든 꿈이었고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가꾸어 온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텅 비고 차가운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집이 아니라 긴 여정을 앞둔 마지막 정류장이었습니다. 3일간의 가족 여행이 끝나고 일요일 오후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민준의 차가 문 앞에 멈추자마자 시어머니와 유라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성공적인 답사의 결과물인 크고 작은 쇼핑백들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맨 마지막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행복감을 감추지 못하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힐끗 보더니 마치 하녀에게 명령하듯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손님방 좀 치워줘. 오늘 밤 유라 씨가 여기서 묵을 거야. 짐이 좀 많으니까 당신 짐은 옆방으로 잠시 옮겨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방금 뭐라고 했죠? 제 침실에서 나가 그의 내연녀에게 방을 내어주라고요. 이 모욕은 제가 견딜 수 있는 모든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더니 서둘러 거들었습니다. 그래, 새아가. 유라는 귀한 손님이고 우리 민준이 일도 많이 도와주잖니. 네가 집주인이니 손님한테 잠시 양보하는 게 도리지. 도리요. 그들 눈에는 본처가 내연녀에게 침실을 양보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일이었군요. 저는 저를 공공연하게 짓밟기 위해 한편이 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독한 피로감만이 몰려왔습니다. 이미 염치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람들과 다퉈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만족스러운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봐, 서연이도 이해했네. 유라 씨, 편하게 자기 집처럼 생각해.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입는 옷 몇 벌과 간단한 원피스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접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걸려있던 유일한 웨딩 사진을 내려 액자 앞면이 보이지 않게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제 개인 물품을 모두 치워 그녀를 위해 텅 비고 깨끗한 공간을 남겨주었습니다. 제 모든 행동은 무서울 정도로 느리고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은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결국 잔을 넘치게 한 것입니다. 제가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을 때 유라가 문에 기대 팔짱을 낀 채 의기양양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생하시네요. 방 양보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복도 끝에 있는 손님방으로 향했습니다. 이 방은 더 작고 단출했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을 닫고 위선적인 바깥 세상과 저를 분리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낯선 방에 누워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라의 빼르르 웃는 소리, 민준의 나직한 목소리, 그들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제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고문하고 이 굴욕감으로 저를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이 트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모든 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살금살금 제 서랍으로 다가가 깊숙이 넣어두었던 파란색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방 안의 유일한 작은 책상 위에 그것을 올려놓았습니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이혼 신청서라는 네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고 마치 제 앞에 열린 새로운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낡은 만년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펜이 제 밝은 미래를 써내려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때 저는 제 미래를 부엌 구석에 스스로 묻어버림으로써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바로 이 펜이 제 인생을 다시 쓰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장을 펼쳐 민준의 서명을 바라본 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옆 이혼의 동의함 칸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제 필체는 떨리지도 약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단호하고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몇 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서명을 마친 후 저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옷가지와 신분증, 그리고 부모님의 유품만을 챙겼습니다. 민준이 사준 옷, 가방, 값싼 장신구까지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그에게 속한 것, 이 거짓된 결혼 생활에 속한 것은 무엇 하나도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는 노트북을 열어 아침 7시에 출발하는 캘리포니아행 가장 빠른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지혜는 이미 입학 허가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저는 자유의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겁니다.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할 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서명이 모두 담긴 이혼 서류를 들고 조용히 민준의 서재로 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책상 위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반듯하게 놓아두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저와 그 모두를 위한 해방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돌아서서 여행 가방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제 청춘과 눈물이 담긴 이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한 점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고요한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새벽 5시의 공항은 벌써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 다른 사연을 안고 바쁘게 오갔습니다. 저는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그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제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한없이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감시하는 사람도 평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 혼자 완전히 새로운 미래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체크인 수속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편도 비행기 표를 손에 쥐자 마음이 조금 설렜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삶으로 향하는 문이었습니다. 제가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으로 말입니다. 저는 탑승 대기실에 빈 의자를 찾아 앉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휴대폰을 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전화나 메시지를 보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아직은 화면을 통해서라도 그와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은 숨을 들이쉬고 탑승구를 향해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비행기 안은 그리 붐비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속도를 높여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시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 집, 아니 제 옛집도 저 수많은 불빛들 중 어딘가에 있겠지요. 그곳에서는 아마 지금쯤 민준과 그의 내연녀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들이 늘 무시하던 아내가 조용히 떠났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들이 이혼 서류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화를 낼까요? 기뻐할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후회할까요? 저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더 높이 올라가 짙은 구름층을 뚫었습니다. 그러자 제 눈앞에 황홀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구름 위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고 푸르렀습니다. 동쪽 하늘에서는 첫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하며 하늘 한쪽을 눈부신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 더 밝고 좋은 미래를 예고하는 환영 인사 같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이 까맣게 변할 때까지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을 뿐입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제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과거와 민준과 그의 가족과
제가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과 굴욕과 단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높은 하늘 위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제 마음도 다시 평화를 되찾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새로운 삶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진정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캘리포니아는 완전히 다른 공기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 언제나 분주한 사람들,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과 푸른 가로수가 늘어선 길,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질서정연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옛집에 숨막히고 답답한 공기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낯설고 조금은 외로운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퍼할 틈을 제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생활에 뛰어들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제 일정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빽빽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학업 환경에서 저는 물 만난 고기 같았습니다. 경영과 관리에 대한 지식은 제게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엌 구석만 알던 옛날의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숫자와 전략에 열광하고 제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학교에서 열린 경제 세미나에서 운명처럼 그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현우, 성공한 재미교포 사업가이자 그날 세미나의 초청 연사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투자 트렌드와 시장의 기회 및 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의 당당한 태도와 명석함, 그리고 비전에 매료되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용기를 내어 기술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제 질문이 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듯 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제가 짐을 챙겨 나가려 할 때 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아까 강당에서 하신 질문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주 날카롭더군요. 그는 따뜻하고 진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현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입니다. 그 시국에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관점, 꿈과 포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랜만에 제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남자가 여자를 보는 눈빛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성과 영혼을 존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군요. 그가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부드러운 외모 뒤에 아주 강한 내면이 느껴져요. 그의 말에 제 심장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숨겨왔던 제 진짜 모습을 알아봐 준 사람은, 그 짧은 만남은 제 마음속에 따뜻한 불꽃, 제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낯선 감정을 지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제 삶은 그렇게 바쁘고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학업과 아르바이트에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과거를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민중과 시댁에 대한 기억은 이제 아득하고 희미한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저는 전화번호를 새로 바꾸고 부모님과 지혜와만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저를 상처 입혔던 모든 것들과 완전히 단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질긴 악연의 끈은 저를 놓아주지 않으려나 봅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도서관에서 기숙사로 막 돌아왔을 때 지혜가 갑자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평소 같은 안부 인사가 아니라 스크린샷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열어보았습니다.
그것은 민준의 SNS 게시물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와 유라는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껴안고 있었고 그의 손은 유라의 배 위에 다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가 카메라 앞에 들어보인 작은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함께 올라온 글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아가야, 아빠에게 와줘서 고마워. 내 곁에 와준 당신에게도 감사해. 최고의 선물. 제 마음은 아무런 파동도 없었습니다. 아프지도 질투나지도 원망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이할 정도로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이것이 그가 그토록 서둘러 이혼하고 싶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들 사이에 사랑의 결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게 제 위치를 알아야 한다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혜가 서둘러 메시지를 더 보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미안해. 괜히 보냈나 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침착하게 답장했습니다. 나 괜찮아. 지혜야. 알려줘서 고마워. 이제 정말로 다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저를 상처 입히는 대신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완전히 끊어낼 수 있게 해준 해독제 같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가족,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 다른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는 지혜의 다음 안부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 사진을 삭제하고 휴대폰을 끈 뒤 책을 펼쳤습니다. 제 눈앞에는 중요한 과제와 시험이 있었습니다. 제 미래는 SNS 속 가식적인 사진이 아니라 이 책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떠나온 후 처음으로 아무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저는 꿈에서 높은 언덕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발 아래에는 넓은 바다와 높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모든 근심을 날려주었습니다. 그 우연한 만남 이후 현우는 제 삶에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도 공격적으로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친구처럼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가끔 도서관에서 우연히 저를 만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기도 했고 때로는 제가 공부하는 전공과 관련된 기사나 연구 자료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아주 섬세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 제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고 제가 애써 치유하려는 상처를 파고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곁에서 과제와 아르바이트에 대한 제 두서없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유용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그가 학교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가자고 했습니다. 푸르고 평화로운 공간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역시 가정이 있었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심했고 당시에 그보다 더 지위가 높고 부유한 다른 남자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정말 미웠어요. 그가 먼 곳을 바라보며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일에만 매달렸죠. 하지만 이내 깨달았어요. 증오는 저를 더 지치게 할 뿐이라는 걸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공감과 이해를 느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의 일부를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이나 유라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투명 인간처럼 느껴지고 한 번도 존중받지 못했던 결혼 생활을 했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제 손을 잡고 가볍게 쥐었습니다. 알아요. 믿음을 잘못된 곳에 두었을 때의 기분. 서연 씨처럼 똑똑하고 포부가 있는 여성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해요. 귀한 보석처럼 소중히 다뤄져야 하고요. 그의 말,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제 마음속 얼음벽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사랑은 서두르지도 계산하지도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치 소나기처럼 제 영혼의 모든 먼지와 상처를 서서히 씻어내 주었습니다. 그의 곁에서 저는 웃음을 되찾았고 사랑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제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새로운 곳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아가고 있을 때 고향에서는 제가 떠나온 바로 그 집에서 또 다른 폭풍이 조용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확보하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뱃속 아이는 더 이상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그녀가 모든 것을 조종하고 요구하기 위한 무기이자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막 돌아왔을 때에 그 상냥하고 분수를 알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온갖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도시의 호화로운 빌라였습니다.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민주는 회사가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빚을 내어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중에 아이를 태우고 다니기 편해야 한다는 이유로 고급 외제차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값비싼 명품들, 호화로운 해외여행이었습니다. 그녀는 물 쓰듯 돈을 썼고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귀한 손주를 보게 된다는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돈 문제로 점점 야위어 가고 미래의 며느리는 즐기기만 하는 것을 보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과도한 요구는 상상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회사 지분의 50%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혹시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이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오빠도 알다시피 나 지금 임신했잖아. 오빠의 핏줄, 우리 가문의 핏줄을 가졌다고. 나 자신을 위해 달라는 거 아니야. 다 우리 아기를 위해서야. 걔 앞으로 남겨줄 게 있어야 하잖아. 안 그래, 오빠. 그녀는 달콤하지만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준도 즉시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지분 50%는 그의 커리어 전체이자 그의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라는 예전 수법을 다시 썼습니다. 울고불고하며 떠나겠다. 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유일한 손주를 잃을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돈 아까운 생각은 모두 잊고 아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너 미쳤니? 지분이야. 나중에 다시 벌면 되지만 내 손주를 잃으면 어떻게 다시 얻겠어. 엄마 말 듣고 그냥 사인해줘. 그래야 집안이 조용하지. 어머니와 내연녀의 압박에 민주는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지분 양도 계약서에 서명하며 자신의 커리어 절반을 만난 지 겨우 몇 달 된 여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이 희생이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이것은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귀한 태아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갉아먹을 때까지 그를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제 삶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책장 사이, 수업 시간, 그리고 현우와의 소박한 데이트 속에서 저는 더 이상 고향의 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과 유라의 이야기가 그들이 늘 원하던 대로 행복한 결말을 맺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인생은 원래 공평한 법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죠. 그리고 민준이 제 손으로 심은 쓴 열매를 맛볼 날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나중에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야 지혜가 제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회사 지분 절반을 손에 넣은 후 유라는 더 이상 체면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공공연하게 자신을 사모님이라 칭하며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시하고 위세를 부리기 위해 회사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빌라와 고급차, 그리고 유라의 끝없는 씀씀이를 감당해야 하는 압박이 민준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의 회사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회사 매출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오랜 파트너사가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입니다.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회사의 발전 방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충격은 이미 위태롭던 민준의 재정 상황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무너져가는 회사를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유라는 조금도 걱정하거나 힘이 되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치스러운 쇼핑 습관을 유지했고 값비싼 바에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고객들을 만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새로 산 명품 쇼핑백 더미 속에서 즐겁게 웃고 떠드는 유라와 그녀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지금 회사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어떻게 그렇게 생각 없이 돈을 쓸 수가 있어?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즐겁게 놀던 유라는 그의 질책에 기분이 상한 듯 쏘아붙였습니다. 어머, 내가 내 돈 쓰는데 오빠가 왜 그렇게 화를 내? 나도 이 회사 지분 있어. 나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아니면 우리 모자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 아까운 게 아니야. 하지만 앞뒤는 좀 보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회사가 망하면 당신이랑 애도 좋을 거 하나 없어. 그건 오빠 일이지. 유라가 말을 잘랐습니다. 오빠는 남자잖아. 회사를 책임지고 처자식을 먹여 살릴 책임이 있잖아. 나 지금 임신했는데 오빠는 내가 걱정으로 머리가 하얗게 새길 바라는 거야? 그들의 첫 번째 큰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마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했을 말을 내뱉었습니다. 차라리 서연이가 있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이런 요구도 이런 낭비도 하지 않았어. 서연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오자 유라의 자존심의 비수가 꽂혔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비싼 핸드백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직도 그 촌뜨기 여자를 들먹여? 후회돼? 그렇게 좋았으면 가서 찾아오지 그랬어? 그 다툼 이후 민준과 유라의 빌라에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고 대신 비난과 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은 지치고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사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잔인한 진실이 더없이 씁쓸한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혜의 말에 따르면 그날 민주는 몸이 좋지 않아 일찍 퇴근했다고 합니다. 그가 막 현관에 들어서서 소리를 내기도 전에 발코니에서 유라가 친구와 큰 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그녀는 그가 아직 회사에 있을 시간이라고 생각했겠죠. 내 말이 맞아. 나 정말 대단하지. 유라의 목소리는 의기양양했습니다. 그 민준이란 남자 진짜 멍청해. 내가 울면서 몇 마디 하고 애 지우겠다고 협박하니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회사 절반을 순순히 넘겨주더라니까. 이제 됐어. 나중에 어떻게 되든 우리 모자는 걱정할 거 없어. 민주는 문 뒤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친구가 무언가 물어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유라의 대답이야말로 민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정마저 완전히 끝장내는 치명적인 비수였습니다. 그 남자애라고? 너 미쳤니? 유라가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그 남자가 우리 회장님 발끝이라도 따라가겠어? 회장님은 부인이 있어서 이혼을 못 해주니까
내가 멍청한 놈 하나 찾아서 뒤집어 씌운 거지. 다행히 아직 임신 초기라 날짜도 얼추 비슷하게 맞고 민준이 그 바보는 자기가 진짜 아빠인 줄 철석같이 믿고 있다니까. 뒤집어 씌웠다는 두 글자가 민준의 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손발이 저려왔으며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아이, 시어머니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손주가 자신의 핏줄이 아니었다니. 그는 그저 멍청한 도구, 그 여자가 이용해 먹는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는 이 아이 때문에 자신과 수년간의 어려움을 함께한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는 이 아이 때문에 자신의 커리어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웃음거리, 설거지남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너무나 잔혹하고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큰 소리가 났습니다. 발코니에 있던 유라가 깜짝 놀라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와 창백한 얼굴과 상처 입은 짐승처럼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 있는 민준을 보았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의 대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지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 집의 가사도우미에게서 그것이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끔찍한 싸움이었다고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 비명과 욕설이 끊임없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마침내 민주는 유라를 집 밖으로 끌어내고 그녀가 울며 불며 애원하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모든 짐을 길거리에 내던졌습니다. 광기가 지나간 후 민주는 텅 비고 차가운 빌라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온통 속임수의 흔적뿐이었습니다. 이 붕괴는 너무나 컸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붕괴가 아니라 자존심과 삶에 대한 믿음 전체의 붕괴였습니다. 극도의 절망과 후회 속에서 그는 저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가 외우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희망 없는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그리고 10번을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기계음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SNS 앱에 들어가 제 이름을 검색했지만 모두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푸라기는 이미 떠내려가 버린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친 짓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계속해서 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통, 2통, 그리고 100통. 기계음을 들을 때마다 그의 절망은 한 단계씩 깊어졌습니다. 전화 사이사이에는 길고 오타로 가득 찬 뒤늦은 후회와 애원이 담긴 메시지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 여자한테 속았어. 그 아이, 내 아이가 아니야. 난 그냥 바보였어. 제발 나한테 돌아와줘. 내가 다 갚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서연아, 제발 한 번만이라도 답장해줘. 제발. 지혜는 시어머니가 패닉에 빠져 민준의 휴대폰을 들고 와 도움을 청했을 때 그 메시지들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휴대폰 화면은 하룻밤 사이에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20통의 부재중 전화. 그 숫자는 자신의 행복을 제 손으로 부숴버린 한 남자의 모든 절망과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캘리포니아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 평화와 희망의 세상에 있었습니다. 민준의 삶을 폭풍이 휩쓸고 있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제 삶은 빛과 행복으로 가득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현우와 저의 사랑은 그렇게 자연스럽고 단단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다시 엄마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기분은 형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조금은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기쁨과 기대가 훨씬 컸습니다. 현우는 이 소식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는 저를 번쩍 들어 올려 몇 바퀴나 돌리며 계속해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여왕보다 더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직접 부엌에 들어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매일 오후 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으며 제 몸의 변화에 대한 푸념을 끈기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간 날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제가 한 명이 아닌 2명의 작은 생명, 쌍둥이를 품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2배가 되었습니다. 현우는 일주일 내내 아이들 이름 생각에만 골몰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아이들 이름을 보배와 은총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보배는 부모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뜻이고 은총은 아이들을 우리 곁으로 보내준 삶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의미했습니다. 제가 출산하던 날 현우는 항상 곁에서 제 손을 꼭 잡고 힘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제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했고 벅찬 행복만이 남았습니다. 2 아이는 물방울처럼 서로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그 후의 나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작은 기숙사 방은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옹알이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멋진 아빠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서투르게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이가 울 때 끈기 있게 달래주었으며 밤마다 저와 함께 깨어 아이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그가 2 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은 따뜻하게 뛰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까지 사랑해주는 남자, 제게 진정한 가족을 선물해준 사람, 고통과 배신으로 가득했던 과거는 이제 아주 멀리 물러났습니다. 다행히 깨어날 수 있었던 악몽 같았습니다. 현재의 저는 보배, 은총, 현우,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한 작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제 2 아들은 어느새 첫 돌을 맞았습니다. 저와 현우의 온전한 사랑 속에서 자라난 2 아이는 영리하고 언제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제 석사 과정도 우수한 성적으로 끝났습니다. 제 삶은 정말로 안정되고 평화롭고 행복해졌습니다. 저는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예상치 못한 제안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기술 대기업이 야심차고 큰 프로젝트인 한국 시장으로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가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고 아주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당신과 상의할 게 있어. 그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 말인데 당신이 그곳 지사의 최고 경영자 자리를 맡아 전체를 이끌어줬으면 해. 그리서 저는 귀를 의심하며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요. 하지만 전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관리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전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기억이 담긴 도시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다시 돌아가야 할까요? 현우는 제 마음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가볍게 쥐며 이해와 격려가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하지만 지금의 서연은 옛날의 서연이 아니야. 당신은 강하고 유능하고 이 자리를 훌륭히 해낼 능력이 충분해. 난 당신을 믿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속 매듭을 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치는 게 최선은 아니야. 때로는 과거와 마주하는 법을 배워야 해. 자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상처 입힐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은 버림받은 아내의 자격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성공한 여성 CEO의 자격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들이 한때 무시했던 여자가 이제 얼마나 눈부시게 빛나는지 보여줘. 그의 말은 저를 일깨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왜 도망쳐야 하죠?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고 고개 숙여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지 제가 아닙니다. 제게는 새로운 가족, 새로운 커리어, 새로운 인생이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현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믿음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할게요, 돌아가겠어요. 현우가 미소 지으며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 걱정 마. 나와 아이들이 항상 곁에 있을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발코니에 서서 제 고향이 있는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귀향길에는 더 이상 눈물도 약한 모습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당당한 귀환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고향에서는 진짜 폭풍이 제 전시댁에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유라의 사기 행각과 가짜 임신에 대한 진실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습니다. 좋은 소문은 멀리 가고 나쁜 소문은 더 멀리 가는 법. 민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모든 지인들 사이에서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에서 하루아침에 여자에게 속아돈과 마음을 다 뺏긴 바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은 아마도 시어머니였을 겁니다. 그녀는 한때 예쁘고 부유한 미래의 며느리를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아들이 금광을 찾아 그의 사업이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자랑이 비수가 되어 그녀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굴욕감과 창피함에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도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동정 어린 시선을 마주하지도 못했습니다. 언제나 도도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던 그녀는 갑자기 초췌해져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그녀는 며칠 동안 몸져 누웠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민준의 회사가 큰 파트너를 잃고 사장의 스캔들까지 더해져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서 몇 배로 커졌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줄줄이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회사는 파산 직전에 놓였고 은행 대출과 거래처 부채가 쉴 새 없이 밀려들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시어머니는 평생 상상도 못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살아왔고 가족의 부와 지위의 상징이라고 늘 자랑스러워했던 번화가의 넓은 집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집을 판 돈도 민준의 막대한 빚의 일부를 갚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호화로운 삶을 살던 사모님에서 그녀는 낡고 비좁은 아파트로 이사해야만 했습니다. 지혜는 시장에서 우연히 그녀를 만났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우아하고 귀티 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머리는 부스스했으며 채소 한 단을 두고 상인과 흥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혜를 보자 그녀는 마치 들키기라도 할까봐 서둘러 고개를 돌렸다고 합니다. 아마 잠 못 이루는 긴 밤 동안 그녀는 왜 모든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수없이 자문했을 겁니다. 자신의 탐욕과 물질, 만능주의가 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제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저를 경멸했고 모진 말로 저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 자신이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인과응보는 결코 누구도 비켜가지 않습니다. 제가 돌아온 날 도시는 보슬비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여전히 그 거리, 그 가로수, 변한 것은 사람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옛날의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패배자의 심정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승리자의 자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와 현우의 그룹의 등장은 제게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모두가 세계적인 거물이 신뢰하여 큰 프로젝트를 맡긴 이 미스터리한 여성 CEO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회사의 새로운 지사 런칭 파티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도시의 모든 유명 기업인들이 모인 아주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민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귀빈 자격이 아니라 어떻게든 인맥을 만들어 꺼져가는 자신의 회사를 구할 한 줄기 희망이라도 찾아보려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말입니다. 저는 현우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저는 심플하지만 아주 세련된 디자인의 에메랄드빛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높게 묶어 가느다란 목선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드러냈습니다. 화장은 옅었지만 자신감과 위엄이 넘쳤습니다. 저와 현우가 나란히 파티장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 속에서 저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는 구석진 곳에 서서 와인잔을 들고 있었지만 시선은 제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만만하고 멋진 모습은 없었고 대신 피로와 초췌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극도의 경악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다가 제 허리에 다정하게 손을 얹고 있는 현우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마 자신이 버렸던 촌스럽고 의존적이라고만 생각했던 여자가 이렇게 눈부시게 변신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녀는 더 아름다워졌고 더 우아해졌으며 가장 중요하게도 그가 평생 닿을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마치 그가 낯선 사람, 이 넓은 공간 속에 보이지 않는 먼지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습니다. 현우가 제 귀에 살짝 속삭였습니다. 아주 잘했어. 저는 그에게 미소로 답했습니다. 맞아요. 난 해냈어요. 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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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지, 지, 제. 저는 복수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잃었는지 보여주기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주목의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연설하고 파트너들과 교류했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이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때 정상에 있었던 그는 이제 아래에서 그가 경멸했던 저를 우러러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기분은 아마 돈을 잃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런칭 파티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파트너들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제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과의 이야기가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남자가 막다른 길에 몰리면 쉽게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맞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계속해서 제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회사 번호로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고 심지어 사무실까지 찾아왔지만 모두 보안팀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통하지 않자 그는 가장 비겁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날 중요한 파트너와의 회의를 마치고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타려던 참이었습니다. 제가 건물 로비를 막 나섰을 때 민준이 어디선가 튀어나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정말 비참해 보였습니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몸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서연아, 얘기 좀 해. 그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팔을 뿌리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거리를 두었습니다. 민준 씨, 우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중해 주세요. 아니야, 할 얘기 많아. 그가 소리치자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틀렸어. 내가 멍청했어. 눈뜬장님이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어. 제발 날 용서해줘. 그러더니 그는 갑자기 사람들로 붐비는 로비 한가운데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나한테 돌아와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다 갚을게. 너한테 정말 잘할게. 다시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게 할게. 서연아, 제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감동해서가 아니라 그의 뻔뻔함과 염치 없음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였습니다. 이 남자, 한때 그렇게 오만하고 저를 경멸했던 남자가 이제 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무릎 꿇고 애원할 수 있다니. 그는 몇 마디 사과와 악어의 눈물 몇 방울로 그가 제게 준 모든 상처를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요, 민준 씨. 사람들 웃음거리 되지 말고. 우리 사이는 당신이 그 이혼 서류에 서명한 날 이미 끝났어요. 다시 시작하자고요. 우습지도 않아요.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다시 주워 담아요. 하지만 난 아직 널 사랑해. 사랑.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사랑 참 싸구려네요. 강산네, 날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진 지위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민준 씨, 이제 당신한테 안 속아요. 제발 자신을 위해서라도 자중하세요. 내 기억 속 당신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비참하게 남게 하지 말아요. 말을 마친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차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경멸 속에서 무릎 꿇고 있는 민준을 뒤로 한 채 저는 회사 로비에서의 그 비참한 연극이 끝나면 민준도 분수를 알고 물러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가족의 뻔뻔함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를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다른 대상, 그들이 생각하기에 더 마음이 약할 사람에게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바로 제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오후 약속도 없이 제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나이든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며 매우 힘들어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마음이 살짝 무거워졌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 아니고 그녀가 제게 몹쓸 짓을 했더라도 어쨌든 어르신이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제 사무실로 들여보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에 도도하고 우아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이 야위고 초췌해졌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으며 입고 있는 옷도 낡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아마도 저의 변화와 이 화려한 사무실에 너무나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우리 집안이 다 눈뜬장님이었어. 너처럼 착한 며느리를 소중히 여길 줄 몰랐어. 그녀는 울면서 민준의 비참한 상황과 파산 직전의 회사, 빚을 갚기 위해 팔아야만 했던 집에 대해 하소연했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앙상하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착한 거 안다. 우리 민준이가 저렇게 되는 걸 보고만 있진 않을 거지. 이번 한 번만 도와다오. 지난 세월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아직 아빠가 필요한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빌게. 서연아, 저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 손으로 오래전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형편이 어려워지니 정이라는 두 글자를 들먹이며 동정을 구하는군요. 저는 조용히 제 손을 그녀의 손에서 뺐습니다. 어머님, 저와 민준 씨의 인연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든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제가 더 이상 관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전 남편이고 내 아들의 아빠잖니.
그녀가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가 수표책을 꺼내 5천만 원짜리 수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이 돈 받으세요. 이건 제가 민준 씨를 돕는 게 아니라 옛 며느리로서 어머님 노후에 보탬이 되시라고 드리는 마지막 성의입니다. 오늘부로 저와 어머님 댁은 더 이상 아무런 빚도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어머니는 수표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마 그녀는 제가 마음이 약해져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는 않겠지만 저를 짓밟았던 사람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성인군자도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곳에 베푸는 친절은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저는 그녀를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를 죽인 건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사람의 탐욕과 오만입니다. 어머님과 그 사람이 하루빨리 그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눈물로도 저를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민주는 더욱 미쳐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사로 찾아오지 않고 저와 현우가 사는 고급 아파트 근처에서 잠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제 과거의 유령처럼 저를 놓아주지 않고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두 아들과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하고 있을 때 그가 어디선가 나타나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지난번보다 더 비참해 보였습니다. 몸은 야위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유모차에서 옹알이하는 보배와 은총을 보자 그의 눈이 이상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이 애들은 누구야? 그가 더듬거리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두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경계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아이들을 가렸습니다. 제 아이들이에요.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 아이들이라고. 그가 되뇌더니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미친 생각이 스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두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나랑 닮았어. 서연아, 말해봐. 내 아이들 맞지? 우리 이혼하기 전에 임신했던 거지? 날 속였던 거야. 저는 그의 망상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그는 헛된 희망, 우스꽝스러운 자기 기만에 매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쳤어요? 저는 평정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당신 꼴을 좀 봐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요? 잊었어요? 먼저 이혼 서류에 서명한 건 당신이었어요. 외도한 것도 당신이고요. 무슨 자격으로 내가 당신을 속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민주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만의 망상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보배와 은총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 아이들이야. 틀림없이 내 아이들이라고. 내가 책임져야 해. 서연아, 넌 내 아이들을 뺏어갈 수 없어. 그의 소란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아파트 보안 요원 몇 명도 달려왔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서도 창피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이런 꼴사나운 장면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이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고 당신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어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못 믿어. 증거를 대기 전까지는.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증거, 내가 줄 수 있지. 돌아보니 현우가 어느새 와 있었습니다. 그는 퇴근하는 길이었는지 여전히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에는 차갑고 결단력 있는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저와 유모차를 자기 등 뒤로 부드럽게 밀어 우리 세모자를 위한 든든한 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민주는 현우를 보자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사납게 굴었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 가족? 현우가 경멸이 가득한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과 서연 씨는 이혼했어. 무슨 자격으로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내가 누구냐고. 나는 서연 씨의 예비 남편이고 더 중요하게는 이 두 아이의 아빠야. 그러더니 현우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민준 앞에 던졌습니다. 증거를 원한다고? 여기 보배와 은총의 출생신고서야. 아버지 이름이 내 이름으로 명확하게 적혀 있지. 그리고 이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한 유전자 검사 결과서야. 친자 관계 확률 99.9%. 이제 만족하나? 현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들은 민준의 망상을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검사 결과서를 집어들고 그 숫자들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나움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지막 희망, 저를 붙잡을 수 있었던 마지막 핑계가 무자비하게 박살난 것입니다. 그는 땅에 주저앉았고 손에 들고 있던 종이가 흩날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현우는 조금의 동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준을 내려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에 대해 조사해봤어. 민준 씨. 당신이 서연 씨에게 한 짓을 전부 알고 있어. 자기 손으로 행복을 걷어찬 남자가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망치려 하다니. 스스로가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는 서류들을 다시 주워들고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지. 서연 씨와 아이들은 이제 내 가족이야. 만약 한 번이라도 더 그들 근처에 얼씬거리거나 귀찮게 하면 동양 사람 봐주는 거 없을 줄 알아. 당신의 그 파산 직전인 회사,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어. 알아들었나? 현우의 위협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앉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완전히 무력해져서였습니다. 그는 졌습니다. 감정, 돈, 그리고 이제는 인간으로서의 자격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졌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제 어깨를 감싸고 유모차를 밀며 건물 로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집에 가자, 여보. 저는 마지막으로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당 한가운데에 외롭고 가련한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조금의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가 오늘 겪는 모든 일은 그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충격 이후로 민준이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제 인내심을 한 번 더 시험하고 싶었나 봅니다. 이번에 나타난 사람은 민준이 아니라 유라였습니다. 그녀는 회사나 집이 아닌 저와 현우가 단둘이 데이트하던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저를 미행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도도하고 화려한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야위고 창백했으며 입고 있는 옷은 여전히 명품이었지만 낡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테이블로 다가와 인사도 없이 땅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연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틀렸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 갑작스러운 연극에 저와 현우는 모두 당황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도 우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유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울며 하소연했습니다. 민준 오빠한테 쫓겨나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탐욕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이제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돈도, 게다가 시한부 판정까지 받았어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서연 언니, 제가 자격 없는 거 알지만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민준 오빠에게 돌아가 주세요. 그 사람은 아직 언니를 많이 사랑해요. 오직 언니만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녀는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마음이 약해질 만큼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자비하게 속이고 이용할 수 있는 여자가 이렇게 쉽게 변할 리 없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연극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평온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유라 씨, 일어나세요. 바닥이 차서 시한부 환자 건강에 안 좋겠네요. 유라는 제 태도에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아마 제가 마음이 약해져 동정할 것이라 생각했겠죠. 그때 현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라 씨, 사람을 잘못 찾아온 것 같군요. 당신이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민준 씨지 서연 씨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다시 만나든 말든 당신이 걱정할 일은 더더욱 아니고요. 서연 씨는 이제 제 약혼녀입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병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훌륭한 의사들이 몇 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소개해드리죠. 하지만 제 생각에 당신의 가장 큰 병은 육체가 아니라 그 영혼에 있는 것 같군요. 그 병은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듣자 유라는 자신의 연극이 막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눈물을 닦고 저와 현우를 증오의 찬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좋아요.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아봐. 과연 평온할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보자고. 그러더니 그녀는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그녀의 증오에 찬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 이야기가 아직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현우의 위협이 효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민준과 유라 모두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다시 바쁘지만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일과 아이들 돌보는 일, 그리고 현우와 함께 다가오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과거의 유령들이 잠잠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막다른 길에 몰린 인간의 한계를 과소평가했습니다. 민주는 애원과 무릎 꿇기부터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것까지 모든 방법을 시도한 후 마침내 제가 상상도 못할 방법을 썼습니다. 그는 후회하는 전 남편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꽤 존경하는 업계의 선배이자 공통의 지인을 통해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파산 직전이며 나중에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예전의 공동투자 항목 몇 가지를 깔끔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저는 그 선배의 체면을 생각해서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주는 전보다 더 초췌해 보였지만 최대한 단정한 모습을 갖추려 애쓴 티가 났습니다. 그는 이전처럼 울거나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아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지금 날 많이 미워하는 거 알아.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사업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줬으면 해. 그는 애써 전문적인 척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려운 건 사실이야. 하지만 아직 기반이 있고 충성 고객들도 있어. 다시 일어서기 위한 자금이 부족할 뿐이야. 그는 서류철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내 구조조정 계획서야. 아주 면밀하게 분석했어. 5억 정도만 투자해주면 1년 안에 분명히 흑자로 전환할 수 있어. 서연아, 내 능력 있는 거 알아. 돈을 은행에 그냥 묵혀두는 대신 여기에 투자하는 건 어때? 우리 둘 모두에게 좋은 사업 기회가 될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배신하고 경멸했던 이 남자가
이제 와서 뻔뻔하게 제 앞에 앉아 그의 망해가는 사업을 구하기 위해 돈을 내놓으라고 제안하다니 그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저를 바보로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완전히 염치를 잃은 걸까요? 그는 제 눈 속의 경멸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생각해봐. 이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안이야. 넌 새로운 수익성 투자처를 얻는 거고 나는 너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고 내 모든 걸 바쳐 일할게. 우리는 파트너가 되는 거야. 됐어요.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민준 씨, 스스로가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서류철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 것 같네요. 제 돈은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건 미래도 도덕도 없는 것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죠. 말을 마친 저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는 어처구니 없는 사업 계획서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굴욕감에 빠진 민준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했고 저를 이용할 수 있는 도구, 자원으로 여겼습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제안 이후 저는 더 이상 민준이 제 삶을 방해하게 둘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그에게 모든 괴롭힘을 중단하라는 공식적인 경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절망은 그를 막무가내로 만든 듯 했습니다. 그 주말 저와 현우는 결혼식 준비를 위해 몇 군데 장소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목가적이고 조용한 호숫가 리조트를 찾았습니다. 이곳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호수는 거울처럼 잔잔했고 멀리에는 겹겹이 쌓인 산들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손을 잡고 호숫가를 거닐며 중요한 날의 장식 아이디어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익숙한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는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마 저를 미행했겠죠. 그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그는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더 이상 소리치거나 애원하지 않고 그저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서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 우리 함께한 5년을 생각해봐. 우리 아들을 생각해봐. 걘 온전한 가족이 필요해. 그는 또 아들을 방패막이로 삼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아들을 이제 와서 저를 붙잡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다니 제 인내심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현우의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가 민준과 마주섰습니다. 더 이상 차갑고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그 입 좀 다물어 줄래요?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날카롭고 단호해서 민준을 놀라게 했습니다. 5년. 당신이 감히 그 5년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어요? 5년 동안 난 헌신적인 아내로 살았어요. 그 대가로 뭘 받았죠? 당신이 이미 서명해둔 이혼 서류와 당신네 가족 전체의 모욕뿐이었어요. 아들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 아이를 들먹여요. 아들 생일조차 기억 못하면서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가족, 당신이 내연녀를 우리 집에 끌어들인 그날 당신 손으로 이미 박살냈잖아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완전히 끝장낼 한마디였습니다. 당신 얼굴 보니 재수 없네요. 나 지금 재벌 사모님 노릇하고 내 쌍둥이 아들들 돌보느라 바쁘니까 당신 같은 사람 시시콜콜한 이야기 들어줄 시간 없어요. 제 말은 민준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원망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가련할 정도로 텅 비어버렸습니다. 현우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호숫가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갔습니다. 잔인한 진실과 함께 홀로 남겨진 민준을 뒤로 한 채 민준과의 격렬한 대치에 저는 조금 지쳤습니다. 해야 할 말을 다 쏟아냈지만 마음속에는 피로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그것을 아는 듯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고 따뜻함과 힘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호숫가를 거닐며 시원한 바람과 고요한 공간이 서서히 마음을 진정시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과 호수 전체를 눈부신 주황빛으로 물들일 때 현우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과 마주 보게 돌려 세웠습니다. 그는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온화함, 존중, 그리고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거의 마지막 유령이 오늘 정말로 사라졌어. 그는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힐 수 없을 거야. 그가 제 놀라움 속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황혼빛 아래 반짝이는 아주 정교하게 디자인된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습니다. 전에 한번 프로포즈 했지만 오늘 다시 하고 싶어. 미래를 위한 약속이 아니라 현재를 위한 확신으로.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에는 평화와 행복만이 있을 거라는 확신으로. 그가 저를 올려다보며 진심 어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과 아이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게. 서연아, 나와 결혼해 줄래?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억울함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벅찬 행복, 해방, 그리고 극도의 감동에서 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이 남자, 그는 제가 가장 어두웠을 때 제 곁으로 와주었고 제 마음의 상처를 끈기 있게 치유해 주었으며 이제는 빛으로 가득한 미래를 제게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 속에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도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제 약지에 반지를 부드럽게 끼워주고 일어나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름다운 황혼을 배경으로 우리는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열정적이지는 않지만 아주 달콤하고 깊은 키스였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그리 화려하거나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제게 프로포즈했던 바로 그 호숫가 리조트에서 열린 작고 아늑한 예식이었습니다. 하객은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모두의 축복 속에서 저는 현우와 서약을 나누고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제 삶은 달콤할 정도로 평화로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현우는 멋진 남편이자 아빠였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사랑하고 존중했으며 보배와 은총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여겼습니다. 우리 집은 언제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온 가족이 아침 식탁에 둘러앉아 있을 때 저는 우연히 휴대폰을 보다가 경제신문의 작은 기사 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민준의 회사가 공식적으로 파산을 선언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자산이 빚을 갚기 위해 청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한때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작은 제국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저는 기사를 다 읽고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승리자의 희열도 패배자에 대한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그의 이야기,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아이에게 계란을 하나씩 집어주었습니다. 현우가 저를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테이블 아래에서 제 손을 가볍게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미소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저는 한때 과거를 원망했고
민준을 원망했고 제 자신마저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폭풍을 지나고 나니 오히려 그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를 일깨워준 배신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일어설 동기를 부여해준 모욕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진 소박한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준 모든 고통에도 감사합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맑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인생도 이 한 잔의 차와 같아서 때로는 씁쓸하지만 결국에는 항상 달콤한 여운이 남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과 스스로 그 단맛을 찾아 나설 용기를 가졌는지의 여부입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현우와 아이들이 곁에 있는 한 매일매일이 평온한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압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연 씨의 이야기는 마침내 행복한 결말을 맞았고 그 여운은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아마 복수가 아니라 내려놓음과 용서의 힘일 것입니다. 과거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을 해방시키고 진정한 평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지금 폭풍 같은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믿음을 잃지 마세요. 이 문이 닫히는 것은 더 밝고 눈부신 다른 문이 열릴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고 이 영상을 공유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아주 큰 원동력이 됩니다. 마음 쉼터는 여러분의 귀 기울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